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석유 유가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수요도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니까 많은 소비량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95번째 산육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석유 가격을 결정하고 또한 정제품보다도 원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는 3대 원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WTI, 서부 텍사스 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브렌트유. 이것은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해저에서 나오는 원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바이유,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원유인데, 아랍에미리트 원유는 주로 중동 지역이나 또 한국 가까운 싱가포르로 물량이 이동되어 우리나라에도 70%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렌트유는 선물 거래, 또 WTI도 주로 선물 거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두바이유는 현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한국과는 교역하는 이동의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이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주요한 3대 석유는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 그다음 두바이유 이렇게 있는데, WTI는 뉴욕 선물 거래에서 주로 이제 거래가 되고 미국 소비가 많습니다. 브렌트유는 런던 ICE, 그 런던 선물 거래소죠. 거기에서 이제 거래되고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 같은 것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 공급 가격을 프레트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프레트 가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이지리아, 또 앙골라, 콩고 공화국들이 다 원유의 산유 국가이니까 이 세 국가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을 또한 가격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세 개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의 보니라이트 크루드 유황 경질유죠. 이런 기름들이 예를 들어 한국으로 온다든지 중국으로 올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CIF인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해서 전 3일, 후 3일 이렇게 프레트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서 주로 내다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정제품을 씁니다. 원유에서 가공하는 정제품을 뭐 휘발유라든지 일반 디젤유에 관계된 거 뭐 이런 것을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로서 또 쓰는 유리에 관계된 상품들이 많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원유 가격에 따라서 정제품 가격에 요동을 하고 한국의 기름값이 또 오르고 갑자기 국민들에게 생업에 이제 고통을 주고 또 원가 계산에 있어서 상당히 그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가 파동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미국 문제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 외교적으로도 정책을 좀 실패하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아주 중점적으로 보한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그 불합리한 유통 과정을 바이든 정부는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정부의 정책을 나누는 과정.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발발을 더 심하게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타이완의 민주주의 활동, 타이완의 독립 활동에 비슷한 준하는 이러한 정책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도움, 이러한 미중 패권 전쟁이 에너지 대전의 전초전을 지금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란은 지금 핵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죠. 이 전략 비축력을
이제 풀고 석유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뭐 인도나 일본이나 또 우리 한국 같은 국가들에게 같이 SPR을 푸는 이런 협조 문제를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한국도 이제 거기에 참여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보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한국에 있어서 원유가라든지 어떤 정제품의 가격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가의 가격, 정제품의 가격은 금융시장과 굉장히 상호작용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원유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제품은 생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원유 국가에 대하여 예를 들어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다. 그럴 때는 2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 가격에 대하여 페이먼트 개런티, 뱅크에서 지불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먼저 해주어야지 이들이 이제 CIF로 싣는다든지 FOB로 싣는다든지 이런 데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자재를 지원해주는 금융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빅 메이저들이죠. 이 정제품 회사들인지 원유 수입 회사든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다 보죠. 실제로 말해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빅 메이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석유가로 인한 여러 가지 취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이게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꼭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복지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보고 또 정부 정책의 구석구석을 본다면은 정부가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주고 있는 상당한 이익을 기업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들에서 그런 걸 환수해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참 어려운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보여야 됩니다.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후보들이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금융시장이 결정하고 있는 어떤 원유의 수입 지배 구조라든지 정제품의 가격 산정 지배 구조라 이런 걸 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천 대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참 어려운 대장동의 원주민들은 나라에 이익이 된다 해서 땅을 그렇게 팔았지만 결국 돌아간 것은 일부 특정인들이고 또 관리를 하지 못한 시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유 유명한 빅 메이저들 성경이나 LG나 여러 가지 몇 회사들이 있지요. 이런 회사도 볼 것 같으면 특히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싱가포르에서 수입을 하는데 싱가포르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유를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시장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스토리죠. 그거를 뭐 서해안에 좀 배치를 한다든지 울산에 배치를 하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설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싱가포르와 같은 그러한 국제 오일 마켓 시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세금만 바라보고 당리당략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잡고 나면 그동안 고생한 그 정권을 잡기 위한 모든 그 무리들, 그 중요 당원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익을 배분하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보더라도 한국이 1년에 한 9,70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수입합니다. 이 9,7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수입한 데 있어서 8,300만 배럴은 주로 이렇게 두바이 원유라든지 사우디 등 뭐 이런 데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쿠웨이트나 그 주변 국가들 쿠웨이트나 카타르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조금 수입을 해서 다변화를 가져야지 유가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바이유는 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우리가 이제 리프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하루에 한 279만 8천 배럴 정도 이제 추출을 해내지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한 280만 배럴, 사우디 같은 경우는 1000만 배럴, 46만 배럴 정도 이래 추출을 해냅니다. 그럼 이렇게 중동 국가에 꼭 두바이 원유에만 거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쿠웨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오만 같은 나라들도 볼 것 같으면은 하루에 76만 1,888불 정도를 배럴 정도를 이거 약 생산해내지요. 특히 오만은 대한민국보다도 어떤 기본적인 국민들의 그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나라가 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거래 신용인 나라입니다. 오만 같은 데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든지,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960년도 초반에 돌아가신 최계월 회장이라는 분이 인도네시아의 마드라 유전을 개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많은 신임을 얻고, 심지어는 전두환 군부 독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마드라 유전을 한번 국가 소유로 하거나 또 전두환의 인척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그 사람을 파견했었죠, 인도네시아. 그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계월 회장이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하고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계월 회장의 이 코데코 기업하고 원유 생산이라는 정제품의 일을 한다 이렇게 거절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1960년 초반에 선각자가 되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유전을 개발하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최근에 페루 유전에서 우리가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출소했듯이 이 정부가 지금 너무나 대통령 선거라든지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지 반대파를 어떻게라도 누르고 세를 확장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표부에 와닿는 원자재의 문제, 이 원자재의 관리에 대해서, 원자재의 무역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원자재 구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리키고 전 세계로 보내요. 작은 나라이든 큰 나라이든 우리나라에 없는 원자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카자흐스탄 예를 보십시오. 작년 한 해 같은 올 한 해 작년인 한 해에서 지금까지 한 200만 배럴 정도를 카자흐스탄에서 원유를 가져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은 굉장히 교통 수송량이 어렵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한 모든 방법을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대선도 있지만은 이래 답답한 일이죠. 대통령 선거라는 후보들이 이러한 정말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에 있는 원자재를 잘 수급해가지고 세계 무역의 어떤 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한국 청년들처럼 머리가 우수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참 언어 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영어도 잘하고 이런 청년들을 전 세계로 내어보내가지고 정말로 원자재 구매의 어떤 선봉장, 그리고 그들에게 참 이 세계는 넓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떤 지도 방법,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하루에 73만 9천 배럴 정도를 기름을 립트해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887만 5천 배럴 정도 이렇게 립트를 해내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럴이라는 것은 20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한 35만 메트릭 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배럴 같은 5층, 6층 크게 큰 배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미국이 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같이 힘짜서 SPR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가지고 이 기름값이 오른데 대처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하루에 887만 5,817만 배럴을 생산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방출하겠다는 5천만 배럴은 그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미국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것이 한 2,020만, 2,100만 배럴은 이틀 분이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 우리가 미국이란 강대국에 또 외교적인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한국의 국민들을 위하여, 한국의 산업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잊어버린다. 이걸 정부 관계자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부가 이 석유 수입 과정의 금융시장 구조가 어떠니 잘 알아가지고 이 금융시장과 뱅크, 은행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빅메이저들만, LG라 성경 이런 빅메이저들만 도와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조금 영업을 자유화해가 우리 청년들이나 좀 이 기름을 아는 경험 있는 중년들이라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국가에 원유를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국가의 어떤 원유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일을 안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NNPC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이지리아 내셔널 페더라이징 코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정부가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 국가 공기업식 우리 한국석유공사처럼 대한석유공사들은 이렇게 국가 기업을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요. NNPC를 만들어가 거기에서 모든 세일즈나 이런 것을 관장하고 또한 PPMC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구매 활동을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원유라든지 정제품을 팔 때 있어서 에너지부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페이크의 서류가 나가지 않도록 에너지 장관이 중요한 그 오나 트랜스퍼십에 대해서는 직접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확인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정부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참 필요한 이 석유 원유를 잘 우리나라에 공급받아도 할 것 같으면은 정제품 값이 안정되고 정제품 값이 안정되면은 모든 산업용의 어떤 그 원가 계산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무역 경쟁에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선 기간이고 중요하다 하지만은 지난날 얼마 전처럼 요소수 때문에 막 난리 피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나라 동절기에 다가올 석유 파동에 대해서 정부는 또 선거는 선거대로 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 석유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공급 대책을 세운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빅메이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원자재 구매라든지 이러한 무역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지원해주고 또 뱅크의 어떤 개런티 문제라든지 정부가 좀 해야 됩니다. 너무 모릅니다. 정부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약점인 거다. 감독할 줄 알고 세금 같은 거 얼마냐 이래가 이걸 어떻게 국민 안 하지 이런 것만 알지. 우리 정부가 좀 노력하고 공부하고 세계로 눈을 들어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를 잘 익혀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커져 참 자기들의 어떤 배운 지식보다도 다른 이런 일을 하고 항상 일자리에 불안을 갖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이 세상에서 참 인생의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을 유도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 원자재 관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유 관계에서도 오펙 기구와 비오펙 기구가 있습니다. 오펙은 어차피 원유 생산량을 서로가 약정해가지고 한정하고 있지만은 비오펙 기구는 나름대로 자기들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원유국들이 계속 이제 이 리프트를 해가지고 리프트란 말은 이제 끄집어내는 거지요. 뭐 해저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든지 육상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이러한 비오펙 기구와의 어떠한 교류를 활성화해가지고 비오펙 기구의 원유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나라 원유가를 조금 정부가 신경 쓴다면은 국내에 들어온 원유가를 최소한 배럴당 3불은 무조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3불 낮추는 것은 바로 공공이익 환수입니다. 국민들이 베풀면 됩니다. 뭐 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 모든 것을 국민의 세금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정유 빅메이저들이 부당 이익이라기보다도 무엇이라 할까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이익금 한 3불, 4불 정도는 국가가 환수해가지고 국민들이 왜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석유 탐사를 해가지고 미국의 셰일이 조강권을 가지고 하다가 스위스에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 대한석유공사가 1980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2004년 7월에 기름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 일부의 어떤 그 중요한 분들만 이러한 중요한 우리나라의 원자재의 어떤 정부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석유 정보를 장을 오픈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일부 목포다, 목포 어디에서 기름인데 덮어놨다. 그럼 그것도 오픈해 가지고 자 이거를 정부는 정부의 어떤 정책 위반자들을 가려서 잘 못하겠는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라든지 이런 정부의 제안도 있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원자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이지만 정치는 또 선거는 선거대로 가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기본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그쪽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가 경쟁력을 키우고 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당에서는 꼰대니 청년이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 진보니 보수니 꼰대니 청년이 분별하면 안 됩니다. 청년은 또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을 받아들이고 또 노인들은 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청년들의 새 시대에 갖고 있는 변화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잘 융합시키가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이 원자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지난번에 요소수 문제가 허둥대는 것까지 아니라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겨울은 석유 파동 없이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